DH홀딩스가 무너졌다니 정말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걸까? 이 소식은 주주들과 언론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DH홀딩스의 붕괴는 기찬을 낳기 위한 함정이었고 곧 그 반전이 폭발하듯 드러나면서 황기찬은 다시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황기찬은 손에 움켜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양 내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승리의 확신으로 번들거렸고 그 오만한 기운은 방 안가득히 퍼졌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로 흩날리며 바스락거리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윤, 내가 믿는 그 DH홀딩스 이미 끝장이야. 내 삼촌 정호성도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기업도 이 안에 적힌 사실들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거다. 불법 계약, 위조 문서, 검은 돈 다 있어. 내가 이걸 언론에 터뜨리기만 하면 넌 끝장이야. 기찬은 말할수록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발끝에서부터 승리감이 끌어올라 얼굴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에게 지금 도윤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무너져 내릴 대상, 처참히 짓밟힐 재물일 뿐이었습니다. 너희 집안은 이제 곧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고 DH홀딩스는 시장에서 퇴출될 거다. 그럼 남는 건 뭘까? YL그룹? 당연히 나한테 돌아오지. 주주들은 누구 편을 들겠어? 부패한 내 삼촌과 내가 아니라 청렴한 나 황기찬 편을 들게 돼 있지. 이건 게임이 아니야.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그는 오만한 웃음을 지으며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서류, 당신 손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함정이었어요. 기찬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참 잘도 떠드네. 그래, 어디 두고 보자고. 며칠 뒤 전국 언론은 충격적인 뉴스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DH홀딩스 내부 비리 전격 자진 고발. 투명 경영 선언. 기찬은 그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어디를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DH홀딩스가 스스로 비리를 공개하고 투명성과 개혁을 약속하며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던 것입니다. 기자들은 강력한 자정 능력을 입증했다라며 회사를 칭송했고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더 사들였습니다. 기찬은 절규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가진 서류가 명백한 증거였는데 어떡해. 그러나 진실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도윤과 정호성이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기찬의 성향을 꿰뚫어본 두 사람은 탐욕과 오만에 이끌려 반드시 덥석 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흘린 협박은 그대로 언론에 전해졌고 이번 사건은 황기찬의 치졸한 음모라는 낙인으로 굳어졌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목소리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황기찬 이사가 DH홀딩스의 내부 문서를 조작해 협박했다는 사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런 인물을 어떻게 그룹의 회장으로 둘 수 있겠습니까? 당장 사퇴시키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찬은 주주들의 분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숨이 막혔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내가 협박했다고. 웃기지 마. 그건 다 도윤과 정호성이 짜놓은 함정이었어.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이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렀고 주주들은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찬이 목청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울렸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슬펐습니다. 결국 스스로 무너졌네요. 당신은 늘 그렇게 탐욕을 줬다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졌습니다. 제인은 곁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욕망으로 세운 건 결국 욕망에 무너지는 법이지. 이제는 끝낼 시간이야. 기찬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반드시. 그러나 이미 그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기찬이 던진 서류는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자 최후의 무기였지만 결국 그 서류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와 그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DH홀딩스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졌고 황기찬은 주주와 언론 그리고 세상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재벌가 최악의 착각, 황기찬의 치명적 오판. 그리고 그것은 곧 그의 몰락이 시작되는 서막이었습니다. 자영은 구출된 이후에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가린 채 차가운 지하실에 갇혀있던 기억은 그녀의 마음을 끝없이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세리였어. 나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너무도 잘 안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자영이 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눈을 가린 천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뿐이었으니 법정에서 이걸 그대로 진술하기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때 자영은 문득 몸서리치듯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결박된 채 몸부림치던 순간 가까이 다가온 범인의 손목을 본능적으로 물었던 기억을요. 내가 그때 분명히 물었어. 피맛이 났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인과 도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작은 행위가 훗날 진실을 드러낼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세리는 집안 사람들 앞에서 애써 태어난 척하며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드러난 그녀의 손목에는 붉고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린 듯한 흔적이었고 자국 주위로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제인의 눈빛이 그 순간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듯 그 흔적을 바라보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엄마 말이 사실이었어. 그 상처가 증거야. 제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목소리만이 아니라 물린 상처가 남아있어요. 세리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흔적이죠. 자영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증언할게. 내가 직접 봤다고 말할 순 없어도 저 상처는 내 이빨 자국이야. 내가 내 손으로 남긴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세리는 당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소매를 다시 내리고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이건 내가 부딪혀서 생긴 거야. 별것도 아닌데 괜히 오해하지 마.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방청석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그녀의 손목으로 쏠렸습니다. 세리의 손목에 남은 자국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녀가 자영을 납치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였고 이제 법정에서 제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당당히 내세울 무기였습니다. 제인은 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흘린 눈물이 더 이상 헛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지은 죄값은 반드시 내 몸으로 치르게 만들 거야. 그리고 도윤 역시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요, 세리. 상처는 지워도 흔적은 남는 법이니까. 한편 정호성이 소파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노숙자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그 땅이 정말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성이 전화기 넘어 투자자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위치도 좋고 개발 계획도 확정됐다고요? 그럼 최소 3배는 오르겠네요. 노숙자는 소파 한쪽 끝에 앉아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돈 냄새를 맡았거든요. 오성과 미란이 헤어졌다니까 이 기회에 오성을 구슬려서 투자 정보를 빼낼 생각이었어요. 전화를 끄는 오성 앞에 노숙자가 스르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화 내용이 혹시 좋은 투자처가 있나요? 바로 그거였어요. 노숙자가 노리던 게 말이에요. 오성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아, 그냥 사업상 통화였어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저도 투자할 돈이 있거든요. 노숙자는 계속 들러붙었어요. 20년 전 도윤 아버지 김도영의 사망보험금으로 모은 돈이 꽤 있었거든요. 오성은 속으로 역겨웠지만 침착하게 연기했습니다. 글쎄요. 위험한 투자라서. 얼마나 위험한데요? 저는 좀 모험적이에요.
오성은 노숙자를 떠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숙자 씨는 그렇게 투자할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그게. 노숙자는 잠깐 당황했어요. 설마 20년 전 그 보험금으로? 노숙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김도영 씨 사망보험금 말이에요. 보험 설계사한테 다 들었어요. 오성은 이미 보험 설계사로부터 노숙자가 도영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챘다는 증언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노숙자가 도영의 인감과 서류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탈취했다는 걸 말이에요. 노숙자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오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증거도 다 있는데? 노숙자는 변명하려 했지만 오성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도영 형을 죽이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거죠? 아니에요. 나는 안 죽였어요. 그럼 누가? 노숙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을 말하자니 나라까지 엮이게 되고 거짓말하자니 증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황나라는 방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건 오직 하나, 어릴 적 자신이 보았던 불길 속 장면과 최근 들은 엄마 노숙자의 말이었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타오르던 불빛, 쓰러져 있던 남자의 모습, 그리고 엄마가 다급히 자신을 끌어안으며 살아남았어. 걱정하지 마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하지만 지금 그녀가 알게 된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남자는 살아남지 못했고 엄마는 설계사와 결탁해 사망. 보험금을 챙겨 더 큰 집으로 옮겨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황나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숙자를 불렀습니다. 집안 거실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노숙자는 소파에 기대 앉아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그래? 무슨 일 있어? 황나라는 더는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불났을 때 아저씨가 살아남았다고 했잖아. 난 그 말을 믿었어. 근데 다 거짓말이었잖아. 아저씨는 죽었고 엄마는 그걸 발판 삼아 보험금을 받아낸 거잖아. 노숙자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나라야,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아니면 우리가 다 굶어 죽었을 거야. 널 지키려고. 아니야. 황나라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외쳤습니다. 나를 지킨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지킨 거였어. 난 평생 내가 잘못 기억했다고 믿었어. 내가 착각했다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엄마가 날 속였던 거야. 내 눈으로 본 게 맞았어. 쓰러져 있던 사람을 두고 엄마는 돈을 선택한 거잖아. 노숙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황나라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난 더 이상 엄마 딸로 살지 않아. 엄마는 내 기억을 훔쳤고 내 삶을 거짓으로 만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노숙자는 결국 무너져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아니면 나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황나라는 등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젠 다시는 날 찾지 마. 난 엄마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노숙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두 모녀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습니다. 황기만은 방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그의 머릿속은 늘 안개처럼 흐릿했고 기억은 끊어진 필름처럼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알 수 없는 두통과 함께 어떤 장면이 계속해서 꿈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봉투, 세리의 울먹이는 얼굴, 그리고 지호는 기찬의 아들이 아니야라는 목소리. 처음에는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자신이 직접 외쳤던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만은 점점 두려움과 확신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어딘가에 감춰둔 서류 조각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찢어진 종이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흐릿하게 남아있는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부자관계 불일치. 그 순간 그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기억이 터져나왔습니다.
사고 전날 그는 분명히 세리에게 친자검사 결과를 내밀며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기찬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숨기려는 진실 내가 다 알아냈다. 이거 터뜨리면 넌 끝장이야. 당장 돈을 내놔. 세리는 울먹이며 그를 말렸습니다. 제발 이건 기찬이 알면 안 돼.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 줄게. 제발 조용히 해줘. 그러나 기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도 넘어설 수 있었던 그였으니까요. 그들의 말싸움은 점점 거칠어졌고 결국 높은 계단에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기만은 서류를 꽉 쥔 채 세리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균형을 잃은 순간 그대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기억의 일부가 봉인되었고 그는 그동안 그 사실을 전혀 떠올리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기억이 돌아오자 그는 온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랬지. 내가 직접 친자검사를 맡겼고 지호는 기찬의 아들이 아니었어. 세리가 우리 모두를 속였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리는 곧장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잘못된 기억이야. 내가 사고로 정신이 흐려진 거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기만은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세리. 이건 내 머릿속에서 새로 꾸며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본 사실이야. 내가 손에 쥐었던 서류가 증거였어. 내 거짓말은 이제 끝이야. 기찬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정, 아들로 여겼던 지호, 그리고 세리에 대한 신뢰가 모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였다는 거야? 내가 뭘 포기하며 널 지켜왔는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냐? 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울먹였습니다. 엄마, 난 누구 아들이야? 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 맑은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어른들을 가슴 아프게 찔렀습니다. 세리는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지호는 눈물을 터뜨리며 몸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세리가 지켜오려 했던 모든 가면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법정 안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주주들이 몰려 앉아 있었고 제인과 도윤은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세리와 기찬 그리고 노숙자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드디어 진실을 가르는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자영이었습니다. 납치 당시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녀는 목소리를 떨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제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세리 씨였어요. 그리고 제가 몸부림치며 손목을 물었는데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세리에게 향했고 그녀는 잔뜩 움츠린 채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퍼진 사진 속 그녀의 손목에는 뚜렷한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어 증언대에 오른 강미란과 정호성은 함께 준비해온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노숙자가 보험 설계사와 짜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고백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황나라는 눈물을 쏟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노숙자는 황나라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개를 숙였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증언은 황기만이 맡았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그는 분명한 목소리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세리의 약점을 찾기 위해 지호의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부자관계 불일치. 지호는 기찬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세리에게 폭로했을 때 그녀는 나를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계단에서 굴러 기억을 잃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세리는 절망적으로 머리를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증거야. 하지만 이미 주주들과 방청객들은 그녀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황기찬, 강세리, 노숙자.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됩니다.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 불법 행위와 사기, 그리고 가족과 사회를 기만한 거짓. 법은 그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치는 순간 법정은 웅성임으로 뒤덮였습니다. 제인은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무너져 있던 삶이 조금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도윤은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무너진 걸 세워야 하니까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거짓은 사라졌다. 진실만이 남았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걸 다시 세워갈 거다. 법정에서 판사의 망치가 내려친 순간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무너진 성벽처럼 공허했습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권력도 이름도 그리고 사랑이라 착각했던 것조차 모두 사라지고 나니 남은 것은 허망함 뿐이었습니다. 세리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결정이 내려지자 울부짖었지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숙자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고 연행되며 마지막 순간까지 딸 황나라를 애타게 불렀지만 나라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반면 제인은 깊게 숨을 내쉬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무너졌지만 끝내 진실을 붙잡아낸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세우는 싸움이 남았으니까요. 제인은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라면 다시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의 달콤함 속에서도 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YL그룹 사상 최대의 스캔들이라 떠들었고 주주들과 시장은 새로운 리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회생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강제인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인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직과 진심으로 세워진 새로운 길은 남아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 역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풀었지만 여전히 녹음되지 않은 마지막 순간의 진실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인과 함께 법원을 나서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남긴 흔적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 제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또 있다면 나는 끝까지 파헤치겠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거짓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BS 드라마 여왕의 집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7시 50분에 방영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아요.